자, 시에도 마성이 있다면 그랬습니다. 시에 마성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심화라 그러죠. 심화. 그러면 심화는 뭘 심화라 그러냐면 시를 지을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마력. 심화가 다가와야 시를 쓰고 싶은 마음과 시를 지을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 교수님은 심화가 항상 곁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시를 잘 쓰시니까. 그래서 그렇죠. 안돌 시인의 가슴으로도 쓰고 손그릇으로도 써라는 30년 동안 심화와 동숙한 차야. 동숙. 공수 같이 잤다. 예,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한 그런 자가 체험으로 터득해 쓴 심화 길들이는 법이 바로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는 그 안도현 시인의 시 작법입니다. 자, 심화의 습격을 받고 심화의 횡포에 시달린 자의 육성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달림에는 기이하고도 특별한 쾌락이 함께했으니 그의 고백은 심화와 교접하여 교접한다는 건 서로 닿아서 접촉하는 거죠. 교접하여 절정을 만끽한 자가 내뱉는 탄성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지난해 6달 동안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 속에 한겨레에 연재된 글들이 더 많은 증거와 예증의 살을 입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많이 겪고 읽고 상투성 처단하라. 그게 바로 시를 잘 쓰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많이 겪고 많이 겪고 많이 겪고 많이 읽고 많이 읽고 상투성을 처단하라. 자, 상투성 상투성은 처단하라. 뭐예요? 뭐를 상투성이라 해? 그렇게 시를 잘 쓰려면은 많이 읽어야 돼. 남의 작품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겪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벚꽃이 이렇게 늦게 피는 데는 막 피면서 에덴도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총무님이 거기에 대한 거를 자기와 자기의 그 어려서부터 그 건강이 안 좋았던 거와 이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오늘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글들이 참 참신하고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겪은 거잖아요. 그 벚꽃이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기를 벚꽃이 폈는데 이쁘게 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기가 보는 거하고 목련도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게 겪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선숙 선생님, 이 책은 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거기서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시작법이고 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론이다. 그러나 외국의 이론을 빌려다 모호한 개념으로 채운 통상의 시론서와는 아주 다르다. 지은이 자신을 포함한 우리 시대의 시인들의 시가 사례가 되고 그들의 태음이 바탕을 이룬다. 우리 고전을 빛냈던 1급 문장가들의 글을 앞세우고 한자, 문화권의 시학을 끌어들인다. 그리하여 이 책은 추상적 이론 세계가 아닌 체험적 생활 세계에서
구출된 시론이 되고 그 시론의 뒷받침을 받는 시작법이 됐다. 이렇게 살갑고도 생생한 말로써 지은이는 어떤 시가 좋은 시인지 감별하는 법을 들려주고 어떻게 하면 시와 친해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이 책은 시작법 안내서이다. 좋은 시를 쓰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26 꼭지에 나뉘어 실렸다. 그 26 꼭지를 통과하는 과정은 그대로 아름다운 시 한 편의 탄생기를 이룬다.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읽다 보니까 시론이라는 게 나오죠. 시론. 네, 자, 시론은 무엇일까요? 시론.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론이라 그랬습니다. 시론. 한 시대의 여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책은 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시작법이고 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론이다. 이 책이라는 무슨 책이에요? 안도인의 시작법. 안도인의 시작법. 예. 그 다음에 우리 한문학으로 그쪽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시학을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한자 문화권에 시학을 끌어들인다. 그 말은 시학은 뭐예요? 한자 문화권에서 문학의 규범이 된 것을 시학이라고 합니다. 한자 문화권의 시학. 한자 문화권에서 문학의 규범이 된 거. 아셨죠? 네, 그러면 또 내려가겠습니다. 시를 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지은이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겪음이다. 많이 겪어라. 많이 만나고 많이 마시고 많이 사랑하라. 네, 인제에 가면 박인환의 그 문학관이 있어요. 박인환 선생님이 쓴 시가 뭐 있어요? 박인환 선생님. 목마를 두고 네, 목마를.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거 누가 썼어요? 그 눈동자 입술은? 네? 박인환이 쓰지 않았나? 박윤은. 네. 근데 거기 가보면 그 이렇게 다 이제 옛날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 인형같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 한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옛날 빈대떡하고 막걸리 먹는 그러한 그 코너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노란 양은 주전자는 찌그러져 있고 앞에는 빈대떡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남자 시인들이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막걸리 집이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 최불암 씨 어머니였었대요. 와. 최불암 탤런트 아시죠? 예. 그분의 어머니가 막걸리 집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어떤 이제 그러한 그 술집이 아니고 시인들이 거기 가서 시를 논하고 그러한 그
장소로 거기였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에 보면 시를 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지은이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겪음이다. 많이 겪어라. 많이 만나고 시인들이 밥만 먹으면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가 서울 종로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모여서 많이 만나고 많이 마시고 그랬어요. 뭘 마셨어요? 막걸리. 예, 막걸리 많이 사랑하고. 근데 하루는 어느 술집에 갔는데 술을 먹고 나는데 술값 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모 종이 가져라고 연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써준 시가 무슨 시게요? 그 시가 막걸리 값이었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시인이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 겪음은 읽기, 곧 글을 통한 겪음으로 수렴한다. 근데 겪음 계속 겪음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안병동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백일장에서 시제가 나왔다. 안병동의 하루라는 시제가 백일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시를 제일 잘 썼을까요? 암환자가 제일 잘 썼겠죠. 안병동의 하루. 그죠? 그죠? 예. 만약에 거기서 뭐 다른 제목이 나왔다면은 또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면 코로나를 걸려본 사람이 제일 잘 쓰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나의 재산이 되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겪을 수 없을 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쁜 사람과 예쁜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 아이, 우리 정현 씨 오셨구나. 우리 정현 선생님이 갱상도 사투리가 나는 너무 듣기 좋고 맛깔스러워요. 자, 그러면 많이 겪으라 그러는데 갱상도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갱상도 이야기에 대한 시제가 나왔으면 갱상도 사람들이 잘 쓸까요? 강원도 감자바위에서 강원도에서만 사는 제가 잘 쓸까요? 경상도 사람. 갱상도 사람. 우리 오선숙 선생님도 갱상도 사천에 사셔요. 네. 진주 그쪽이죠, 그죠? 네. 예, 이정현 선생님하고.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겪지 못할 때 그래도 나는 글을 잘 써야 되려면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마에 젖으려면 겪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간접 체험으로 겪어야 되겠죠. 간접 체험은 뭐예요? 간접 체험. 자꾸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읽는다.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다. 또 시집을 본다. 책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버킷리스트로 해도 한 번도 못 가본 그러한 곳들이 아프리카, 뭐
세계 그러한 그 나라들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거 가서 그 촬영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기술이 많이 참 발전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물의 뭐지? 동물의 뭐지? 동물의 왕국. 왕국, 네? 동물의 왕국. 아,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죠? 예. 동물들도 얼마나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그 하다못해 알을 낳는 새들도 그 알이 깔 때까지는 뭐 수컷은 품고 있고 암컷은 먹이를 뭐 물어오고 뭐 거꾸로 하고, 뭐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만큼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후손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 뉴스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요. 네, 그래요. 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 한 줄을 쓰기 전에 100줄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감수도 김두관 선생님 한숨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나는 얼굴은 지금 안 보여. 이거 화면 때문에. 맞아요? 응. 자, 그러면 시 쓰기도 다른 모든 일과 다르지 않아서 먼저 공부예요, 공부.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그 오선숙 선생님이 신앙송을, 그 시가 참 자다 생각해도 참 희한한 시를 낭송을 하셨어. 그 제목이 뭐예요? 4월에 걸려온 전화. 4월에 걸려온 전화. 네. 그렇게 시를 낭송을 하면 100줄을 읽는 거나 시를 외워서 낭송하는 거나 뭐 다 이제 공통적인 그러한 학습이겠죠. 그죠? 예. 네. 4월의 편지? 뭐 그거를 한번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주세요. 4월에 걸려온 전화래. 네? 4월에 걸려온 전화래. 아, 4월에 걸려온 전화래요. 자기 먹어. 그래가지고 시집을 100권 읽은 사람. 공원 그거 더 올려야 돼. 사진을 더 올려야 돼. 자, 우리 드디어 김명욱 선생님 등장하셨습니다. 네. 자,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을 100권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태까지 10권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 중에 시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누구겠어요? 많이 읽은 사람. 당연히 많이 뺐던 이건 당연히 많이 읽은 사람이죠. 예. 예. 근데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습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또 모방이라고 합니다. 모방이 창조를 낳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시적 영감이 번개치듯 심장으로 날아오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어떤 때는 한 30분 전에 얘기를 해줘요. 오늘 저기 마석에서도 많이 그랬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침례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밥 안 먹고 한 손으로 밥 먹으면서 한 손으로 시를 써요. 그게 아주 난 습관이 돼가지고 한 손으로 밥 먹고 한 손으로 시를 쓰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 축시를 낭송을 해주면 감동이라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시를 잘 쓰냐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도 쓰니까
하늘에서 시적 영감이 번개치듯 심장으로 날아오니까 예, 제가 축시 쓴 것만 뭐 결혼식, 뭐 침례, 환갑, 팔순 그런 축시 쓴 것만 해도 책으로 한 권 나올 거예요. 근데 언젠가 지금 하도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 갓 우리 집으로 장가온 사위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때 문막에 살 땐가 봐. 어머니 왜 그러나 내일 아버님 한갑이신데요. 그때는 한갑 잔치도 했어요. 한갑이신데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읽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머니 써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한갑을 축하드리는 편지를 써야 되는데 사돈 보고 써달라는 거예요. 사돈. 아, 사돈이 시인이시니까 써달라고 그러죠. 장모님 시인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써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자네가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읽어. 네, 그랬더니 갖다 줬더니 한갑잔치 하는 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읽더라고요. 써준 거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사돈사님 기가 막힌 거죠. 사이를. 이야, 그런 장모님 계셨구나. 괜찮은 장모님이시네. 자, 그래서 우리 사위가 자기 그 수직교회에 용인 수직교회에서 장로로 있었어. 장로로 있었는데 수직교회가 이제 그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사위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게 이제 헌당 예배 드릴 때 나를 왜 불렀냐면 그 내가 수직교회에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랑 4명이서 시작한 우리 집에서 불러가지고 시작한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사위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족은 그 집안의 어떤 뭐 옛날 일이나 뭐 이런 추억을 이렇게 더듬으려면 앨범을 가져오는데 우리 처가댁은 그 옛날에 대한 어떻게 사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하면 우리 장모님의 수필집을 읽으면 거기 다 있다고.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괜찮네요. 그 자투 사이. 그 사이가 사이를 그- 잘 주셨어요. 쉰 일곱이야. 어리지 않아 지금. 57살인데 그때는 젊었었지.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겪고 또 많이 그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시 쓰는 실력이 쌓여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거는 하늘에서 시적 영감이 번개치듯 심장으로 날아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차라리 자기가 흠모하는 시인의 시를 한 줄이라도 더 읽어라. 모방을 잘하려면 지독히 짝사랑하는 시인을 얻어야 한다. 혹독한 짝사랑의 열병에 걸려 시인의 말투와 표정까지 베끼고 외울 때 그 끝에서 창조의 꽃봉오리가 가까스로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시를 못 쓰지? 뭐 이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네, 시 쓰기는 몰입이고 열정이다. 네, 정현 씨 읽으세요. 정현 선생님.
이전현 선생님. 시 쓰기는 몰입이고 열정이다. 지연이는 천재 시인이란 없다고 천재란 읽을 줄 모르는 열정의 다른 말이라고 말한다. 이광웅 시인이 목숨을 걸고라는 시에서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을 지연이는 상기시킨다. 이 목숨 거는 자세가 열정이고 그 열정의 흐름이 시는 몰입의 산물이며 열정의 열매다. 열정의 노예가 되어 열정에 복무할 때 거기서 시적 재능이 비로소 싹튼다. 시인에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삼투성이다. 지연이는 돌랑 바르트의 말을 들려 삼투성이란 어떤 마력도 어떤 열광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지적한다. 상투성이라는 적을 제압한 자만이 시인의 왕국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그 입장권을 얻으려고 분투하는 자는 이 세상을 낯설게 보아야 한다. 네, 한 것에서 네, 보기까지. 네, 낯설게 보아야 한다. 네. 자, 시쓰기는 몰입이고 열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정미애 과 대표님 지금 그 동양화 전시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지금도 전화만 왔네요. 근데 네, 그분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시를 쓰고 책을 2권씩이나 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시를 썼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 목숨 거는 자세가 열정이고 그 열정의 흐름이 시는 몰입의 산물, 몰입의 결과죠. 열매예요. 열정의 노예가 되어 열정에 복무할 때 거기서 시적 뭐가 나와요? 재능이 비로소 싹튼다. 그래서 아우 그 사람은 원래부터 시를 잘 쓰게 태어났나봐. 그런 거 없음. 자, 여기서 복무라는 말이 나오네요. 복무. 뭐를 가지고 복무라 그래요? 군대 생활하는 거. 복무. 예,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쓰는 걸 복무라 그래요. 복무. 자, 그러면 열정이 노예가 되어 열정에 복무할 때 거기서 시적 재능이 비로소 싹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는. 예? 예. 누가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김명옥 선생님.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하래요? 지금 식사 중이어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네, 우리 그 오선숙 선생님.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하라고? 네, 김총무님. 예. 시를 잘 쓰려면 목숨 걸고 하라며. 목숨 걸고. 알았죠? 열정. 예.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시인에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상투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투성이 뭐냐?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것 같은 성질에 있다는 뜻이에요. 늘 습관. 네, 시를 쓰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도 모르게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써요. 최소한 띄어쓰기 바쁘면 단어 하나하나만이라도 띄어요. 시인에게 불구대춘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상투성이다. 이렇게. 알았죠? 예. 예? 아무리 바빠도 어떤 마력도 어떤 열광도
없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만이라도 띄세요. 그냥 쫙 붙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가방 속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예. 예. 자,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상투성이다. 상투성,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롤랑 바르트의 말을 빌려 상투성이라는 어떤 마력도 어떤 열광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지적한다. 상투성이라는 적을 제압한 자만이 시인의 왕국으로 들어설 수 있다. 그 입장권을 얻으려고 분투하는 자는 이 세상을 낯설게 보아야 한다. 요즘은 시도 낯설게 쓰기라는 그러한 시도 써요.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발견해야 한다. 세계와 불화해야 한다. 이문재 시인이 20살 시절에 우리에게는 파격이 필요했다고 털어놓은 것은 일상이 전쟁터였음을 전하는 말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문재 시인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 노래를 불렀고 본관 앞에서 막걸리에 도시락을 말아 먹었다. 글씨를 왼손으로 썼고 담뱃값을 거꾸로 뜯었다. 자, 여기에서 상투성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누가 벌떡 일어나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불러요? 그 학교 본관 앞에서 막걸리에 도시락을 말아서 먹어요? 글씨를 왼손으로 담뱃값을 거꾸로 뜯고 이러한 파격이 필요했다.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상투성은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 얘기예요. 자, 상투성과 싸우는 자는 관념어와 싸우는 자이기도 하다. 여기서 관념어라는 말이 나와요. 시 나라에서 관념어는 죽은 말이다. 말의 죽음에서는 삶이 나올 수 없다. 시는 육지를 다듬고 탐하는 일이지 추상세계를 고공비행하는 일이 아니다. 죽은 언어는 죽은 인식을 낳고 진부한 말은 진부한 생각을 만든다. 애수도 애증도 견고한 고독도 시 세계에서는 사어다. 죽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유치환, 박인환, 아까 얘기했죠? 김현승. 네, 이들이 얘기하는 애수, 애증, 견고한 고독 그런 것도 다 죽은 언어라는 거예요. 네, 시간의 무덤에서 하얗게 풍화된 죽은 말들이다. 죽은 말들. 그러므로 지은이는 말한다. 진정한 사랑은 개념으로 말하는 순간 지겨워진다. 당신의 습작 노트를 수색해 관념으로 색출하라.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여 처단하라. 암세포와 같은 관념어를 죽이지 않으면 시가 병들어 죽는다. 자, 이렇게 관념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를 잘 쓰려면. 자, 그 다음에 그럼 관념어가 뭐냐? 관념어가 뭐예요? 관념어.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가서 찾으세요. 관념어가 뭐냐?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관념어. 자, 시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시는 감정의 과잉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 지은이는 말한다. 감정을 쏟아붓지 말고 감정을 묘사하라. 지난 시간에 글쓰기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묘사하라. 자서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거 묘사하라. 감정의 홍수가 넘실대는 곳이야말로 시의 금지 구역이다. 넘쳐흐르는 감정 속에서 호적거리는 것은 시가 아니다. 차라리 시는 감정의 홍수에 떠밀려 익사 직전에 이른 자의 그 의태로움을 냉정하게 묘사하는 일이다. 지은이는 가차없이 말한다. 제발 시를 쓸 때만 그리운 척 하지 마라. 혼자서 외로운 척 하지 마라. 당신만 아름다운 것을 다 본 척 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척 하지 마라. 유식한 척 하지 마라.
척이야말로 시의 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잉 감정은 가짜 감정이에요. 시 쓰기는 가짜를 껍데기를 뚫고 진짜 속으로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시는 이 강의의 제목이었죠.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쓴다. 그러나 시는 가슴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손끝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다. 지은이는 여기서 김수영의 시론 시여 침을 뱉어라를 불러드린다.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온몸을 밀어 마침내 만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김수영은 말한다. 지은이는 이 온몸에 시약 온몸에 사랑을 두고 시를 창작하는 일은 온몸으로 하는 반성의 과정이며 현재형의 사랑이며 고투라고 다시 새긴다. 이 온몸의 사랑에서 시가 태어난다. 그렇다면 시의 세계는 삶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중요합니다. 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 시는 삶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아, 당신도 시를 써라. 이렇게 해서 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즉시 체포해서 처단하라는 게 관여모예요. 관여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짜 감정이요. 척하지 말아라. 응? 척하지 말아라. 자, 근데 관여모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관여모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 만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래요. 관여모는. 자, 머리 하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 만질 수 있죠? 자, 관여모가 뭔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와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대리문협회 회원 어르신 중에서는 벌써 작년에 시를 1000편을 쓰셨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우리 표성수 교수님은 몇 편 쓰셨어요? 저는 다작이 아니고 그저 과작이지 과작. 많이 쓰지를 못해. 그 교수님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즉석에서 아주 재밌게 시를 쓰셔요. 아이고, 이거 얼른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15분 남았네요. 자, 5강 사춘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쓰세요. 당시 사춘기 때 나는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와 살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다닌 중학교는 어디에 있던 어느 학교에 다녔는가. 학교 수업 말고 활동에 참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친했던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좋아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가족들로부터 어떤 기대를 받았던가? 시험 공부의 추억은 10대 시절 부모님은 무슨 일을 했는가? 키웠던 애완동물은 어떤 사연이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 시절 나는 어떤 성향의 아이였나요? 그런 성격을 형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와의 일화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에게 가장 감사한, 어머니에게 감사한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의 속을 썩였던 일은 없었나요? 네. 자, 15가지 문항 중에서 우리 김덕원 선생님 15번째 대답을 해봐요. 엄마 속썩인 거 뭐 있어요? 사춘기 때. 엄마 속성인 거 사춘기 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속성인 거. 신기하네. 속 많이 쓰기게 생겼는데. 속은 안 쓰겠어요. 속을 안 쓰겠어요? 엄마 속은 안 쓰겠어요. 엄마 속 안 쓰겠어. 자, 그러면 시험 공부하던 일화 중에서 기억나는 거 누가 있으세요? 시험 공부.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남궁경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 집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시험 공부를 하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갔는데 그때 시절에는 부엌이 그 남구 때는 그런 부엌이었고 그 아궁이 그런 부엌이었어요. 근데 내 전기불도 없었나 봐. 근데 내 친구가 갑자기 그 부엌에 들어가더니 아글아글 쓰고 난리를 떨어서 뭔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물 먹으러 들어갔는데 생지가 걔 바지 속으로 들어간 거야. 생지가 밟으니까. 발을 밟으니까 도망을 간다는 게 걔 바지 속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여기 생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떨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 누가 어떤 성향의 아이였나요? 나는 김명옥 선생님 사춘기 때 어떤 성향이었어요? 부잣집 딸이라서 그냥 그만하고 잘난 척했어요? 않았어요.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공부도 잘했을 거고. 공부 잘했고 만화 엄청 네. 많이 봤고 뭐가? 만화. 만화책 보는 것도 돈 있어야 보는데. 봤고. 아, 만화책 많이 봤으면 글 잘 쓰지. 그것도 독서잖아. 만화책 보는 것도 글 쓰는 게 들어가요. 그것도 열심히 쓴 거. 만화 많이 보는 거. 예. 만화책을 많이 보고 제일 생각나는 거는 그 친구가 아주 친했던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친구 하나가 배구인데 등산 나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게 두고두고 안 잊혀져요. 아유, 우와. 그랬구나.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인데 예. 그렇게 됐어요. 네, 이정현 선생님. 네. 사춘기 때 아버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가장 감사했던 기억에 남는 거. 저는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쏙 썩이는 적이 없었고 그랬을 것 같아. 착한 모범생이었어요. 아유,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예. 시골에 살아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당시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시키려고 예. 많이 애를 쓰셨는데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공부를 못 시켜요. 그래서 막 특수작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일도 잘 안 시키시고 하여튼 열심히 몸이 부셔지라 일을 하셔갖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는 말도 잘 그래서 듣고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걸 보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예. 네.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면. 네, 우리 표선수 교수님은 사춘기 때 엄마 속 많이 썩이셨어요? 엄마 속 아마 별로 안 속였어 엄마. 제가 우문입니다. 속을 썩이게 생기지가 않으셨는데 뭐 속을 썩이. 김청문은 예,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 저도 정인 누님처럼 완전히 동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다 효자였고 효녀였고
그러셨습니다. 네. 친구와의 일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있나요? 오선숙 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또 있습니다. 없어요. 친구와의 일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대답이 너무 재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오선숙 선생님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아. 어려서부터 이뻐가지고 좀 공부는 안 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러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참.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신재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네. 저기 첫 번째 강의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예, 아주 잘 오셨어요.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8시 5분에 교수님 강의 들으시겠습니다. 공동 호스트 해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8시 5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기 김두건 선생님 부시럭거리지도 않고 조용하네. 성적이 좋으네. 8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